쌀 500석이 든 곳간 열쇠와 늙은 노비 문서가 담긴 낡은 괴짝 앞에서 형제는 서로 다른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형은 비웃으며 당장의 재물을 챙겼지만 며느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쌀가마니가 장마에 썩어갈 때 버려진 황무지에서는 기적 같은 반전이 피어났습니다. 과연 먼지 쌓인 괴짝 밑바닥에 숨겨진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보다 사람을 남기고자 했던 노인의 깊은 뜻이 지금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삶에도 지혜가 깃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황해도 9월산 자락에 최참판이라 불리는 거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황무지를 일구어 만석군의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으나 세월의 흐름은 거목 같은 그조차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최참판은 원인 모를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최만석은 성정이 포악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샀고 그의 처 김씨 부인 또한 사치와 허영이 심하여 시아버지의 곳간 열쇠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최효원은 심성은 비단결처럼 고우나 형에 댄 기세에 눌려 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유약한 선비였으며 그의 아내 한씨 부인은 말수는 적으나 지혜롭고 속이 깊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최참판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자 집안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랑채에 머무는 장남 최만석 내외의 방에서는 밤마다 주판알 튕기는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논밭 문서를 미리 셈해보며 아버지가 눈을 감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탕약을 다리는 아랫사람들을 재촉하기는커녕 영감님께서 오늘을 넘기시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은근히 상복을 준비하라는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안채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둘째 며느리 한씨 부인은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피고름이 묻은 요를 직접 빨고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 최효원 또한 형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나서지는 못했으나 뒤뜰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것으로 효심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스산한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최참판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졸음을 쫓아가며 자신의 땀을 닦아주는 둘째 며느리 한씨 부인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메마른 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거칠어진 시아버지의 손길에 놀란 한씨 부인이 고개를 들자 최참판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뜬금없는 물음이었으나 한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진심과 도리는 한 번 새기면 천년을 간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귀하다 여깁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최참판의 눈빛이 순간 촛불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비정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으나 죽음을 앞둔 지금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참판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이제야 눈이 뜨이는구나. 그는 자릿기를 한 모금 마신 뒤 평소보다 명료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만석이 내외와 효원이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식소를 내 방으로 들라 일러라. 내 평생 일군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의 방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장남 최만석과 김씨 부인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가장 좋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맨 먼저 사랑채 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안위보다는 곧 손에 쥐게 될 막대한 유산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최효원과 한씨 부인은 수척해진 얼굴로 근심 어린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문 밖에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머슴과 하녀들조차 주인의 마지막 명이라 하여 마당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창백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의 최참판이 자리에 앉아 자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낡은 나무 괴짝 하나와 황금빛 장식이 달린 화려한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침묵 속에서 초의 참판의 입이 서서히 열리며 운명의 선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참판의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두 개의 물건은 마치 형제의 운명을 시험하듯 그들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빛 열쇠였고 다른 하나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칠이 벗겨진 볼품없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최참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병마와 싸우느라 흐릿해졌지만 그 안에는 자식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는 마지막 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황금빛 열쇠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열쇠는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의 재산인 쌀 500석이 들어있는 대형 곳간의 열쇠다. 흉년이 들어도 3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지. 그 말에 장남 최만석과 김씨 부인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열쇠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쌀 500석이면 인근 마을의 땅을 모조리 사들이고도 남을 막대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최참판의 손가락이 낡은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짝 안에는 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노비 10명의 문서가 들어있다. 덕칠이를 비롯해 내 평생 손발이 되어준 이들의 생사 여탈권이 이 안에 담겨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최만석의 입계는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밥만 축내는 노비들이 무슨 재산 가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최참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식들을 응시했습니다. 내 유산은 이것이 전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반으로 나눈 셈이지. 나는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장유유서라 하였으니 장남이 먼저 고르거라. 남은 하나는 차남의 몫이 될 것이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만석이 무릎을 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체면 칠해하는 척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곁눈질로 동생 최효원의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 비록 부족하나마 장남으로서 가문의 근본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가문을 지탱하는 힘은 곧 곳간에서 나오는 법이니 제가 저 곳간 열쇠를 맡아 아버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잘 불려보겠습니다. 최만석의 목소리는 효심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그 손은 이미 황금빛 열쇠를 낚아채듯 쥐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 역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들은 낡은 괴짝을 쳐다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짐덩어리들을 맞느니 차라리 쌀가마니를 껴안고 사는 게 낫지. 늙고 병든 종놈들을 데리고 가서 밥만 먹일 셈인가? 그들의 눈에 노비들은 그저 비용만 들어가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형이 알짜배기 재산인 쌀을 차지하자 차남 최효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형의 노골적인 탐욕에 기가 질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칠 현실적인 막막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쌀 한 톨 없이 10명의 식소를 떠안게 생겼으니 당장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내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먼지 쌓인 괴짝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형님께서 쌀을 택하셨으니 저희는 이 괴짝을 받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사람이 곧 재산이라 여기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이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참파는 말없이 두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쌀500 석을 얻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큰 며느리와 낡은 괴짝을 소중히 품에 안은 둘째 며느리. 늙은 거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으나 탐욕에 눈이 먼 장남 내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방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노비들은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작은 주인님 댁으로 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신세를 어찌합니까? 덕칠이를 비롯한 노비들은 자신들을 짐덩어리 취급한 큰 주인에 대한 원망과 가난한 작은 주인에 대한 걱정으로 마당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최만석은 열쇠를 허리춤에 차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우야, 너무 상심 말게나. 정 힘들면 내 집 마구간 옆방이라도 내어줄 테니 하하하사. 형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한씨 부인은 낡은 괴짝을 품에 꼬가는 채 묵묵히 집을 나설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것이 훗날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 최만석이 차지한 곳간에는 자물쇠가 2중 3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문을 열어 쌀가마니에 개수를 세어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어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으나 그는 조금도 내다 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다. 쌀값이 금값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금 팔면 손해지. 김씨 부인 역시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굶주린 이웃들이 쌀을 빌리러 올까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장마와 습한 기운이 곳간을 덮쳤습니다. 통풍을 막고 꽁꽁 닫아둔 탓에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쌀가마니 속에서는 열기와 함께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최만석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곳간 문을 열었을 때 그토록 아끼던 500석의 쌀은 이미 누렇게 뜨고 썩어 문드러져 짐승 사료로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썩은 쌀가마니를 부여잡고 통곡했으나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한편 쌀 한 톨 없이 10명의 노비를 이끌고 집을 나선 최요원과 한씨 부인의 행렬은 마을 변두리의 척박한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돌과 잡초만 무성하여 호미조차 들어가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덕칠이를 비롯한 노비들은 만견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돌밭에서 무엇을 해 먹고 산단 말인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입에 풀칠이나 하겠나. 노비들의 원성 섞인 한탄이 이어지자 최요원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씨 부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시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괴짝을 꺼내 바위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열어 노비 10명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한 뭉치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쳐다보는 가운데 한씨 부인은 아궁이에서 가져온 불씨를 문서 뭉치에 갖다 대었습니다. 마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덕칠이가 놀라 소리쳤지만 불길은 이미 종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반쯤 타들어갔을 때 한씨 부인은 재빨리 불을 끄고 남은 반쪽짜리 문서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 문서의 절반을 태웠네. 이것은 자네들을 더 이상 짐승처럼 부리지 않겠다는 내 약조일세. 노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들은 내 종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땅을 일굴 동업자일세. 우리가 힘을 합쳐 이 황무지에서 수확을 낸다면 그 이익의 절반을 자네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때는 이 남은 반쪽 문서마저 태워 자네들을 온전히 면천시켜 주겠네. 그 말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생 억눌려 살던 노비들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미래를 약속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복한 덕칠이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소인 덕칠이 이 한 목숨 바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황무지에는 기합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비들은 시키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 돌을 골라내고 흙을 갈았습니다. 때마침 닥친 가뭄으로 온 마을의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대의 지리를 훤히 꿰고 있던 덕칠이는 이 자갈밭 아래 깊은 곳에 물길이 흐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 비웃었지만 최효원과 한씨 부인까지 합세하여 밤낮으로 땅을 파나이려 간 끝에 마침내 시원한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늘이 내린 물줄기로 그들은 가뭄에 강한 보리와 감자를 심었습니다. 썩은 쌀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형 최만석의 집과는 달리 황무지에서는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한씨 부인의 밭은 황금 물결을 이루었고 감자와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 피워낸 신뢰의 결실이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활짝 웃는 노비들과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씨 부인의 모습은 썩은 쌀 냄새가 진동하는 부잣집 담장 너머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형 최만석은 자신의 곳간에서 썩어가는 쌀악취에 코를 막으면서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네 집의 웃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때 버려진 땅이라 비웃었던 황무지가 황금빛 곡식으로 뒤덮이고 짐덩어리라 여겼던 노비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나를 능멸해? 내 쌀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저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최만석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동생 내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여우 같은 재수씨가 아버님을 홀려 유언을 조작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 멍청한 동생 놈이 저리 잘 살 리가 없지. 질투심은 곧 증오로 변했고 최만석은 기어이 관나로 달려가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제 동생의 최환 씨가 아버님의 유언을 위조하고 집안의 재산인 노비들을 꿰어 도망친 뒤 불법으로 땅을 점거하였습니다. 부디 저 간악한 무리를 벌하여 주십시오. 사또는 양반 가에서 노비 문제로 송사가 벌어지는 일이 흔치 않으므로 즉시 포졸들을 풀어 한은씨 부인과 최효원 그리고 노비들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평화롭던 황무지 농가의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인년 감히 시숙을 속이고 가문의 재산을 가로챘다지? 포졸들이 들이닥쳐 오라를 지으려 하자 덕칠이와 건장해진 노비들이 괭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님을 잡아가느냐? 우리 마님은 죄가 없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씨 부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물러서거라. 관아의 명의이니 내가 가서 소명할 것이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남편 최효원의 손을 꼭 잡아 안심시킨 뒤 당당하게 포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 최만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동생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죄인 한씨는 듣거라. 네가 시숙의 재산인 노비들을 훔치고 문서를 위조하였다는데 사실이냐? 최만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또. 전현이 괴짝에 든 문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저 종놈들은 원래 제 것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씨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다만 검게 그을린 노비 문서 묶음이었습니다.
사또, 이것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괴짝에 들어있던 문서입니다. 사또와 좌중이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최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증거를 인멸하려다 들킨 것입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들을 훔쳐 팔아먹을 생각이었다면 어찌 귀중한 재산인 문서를 제 손으로 태웠겠습니까? 저는 이 문서의 절반을 태워 그들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겠다는 약조를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관아의 기록을 위해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뒤따라온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이가 눈물을 쏟으며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사또, 마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마님께서는 저희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셨고 동업자라 부르시며 수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을 힘을 다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것입니다. 마님은 죄가 없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며 한씨 부인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반쯤 탄 문서와 노비들의 진심 어린 증언, 그리고 탐욕의 눈이 멀어 형제를 모함하는 최만석의 비열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놈 최만석아, 내 놈은 재물이 탐나 썩은 쌀을 끌어안고 있다가 망해놓고 이제 와서 덕으로 일어선 재수를 모함하느냐. 내 놈이 쌀을 택할 때 저들은 사람을 택했다. 문서를 태워 마음을 얻은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사또의 호통에 최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봐라.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관아를 기만하려 한 최만석을 매우 쳐라.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사필귀정이다. 지혜로운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며 환호했습니다. 곤장에 맞아 엉덩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가는 형을 보며 최효원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한씨 부인은 그저 묵묵히 남편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수치심으로 이성을 잃은 최만석은 집으로 돌아가 끙끙 앓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도끼를 품고 낡은 괴짝의 비밀을 파헤칠 끔찍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난 최만석은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터진 엉덩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동생 내외에게 졌다는 패배감과 마을 사람들의 조소였습니다. 그는 어두컴컴한 사랑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천하의 아버님이 장남인 나를 제쳐두고 그 멍청한 놈에게 알짜배기를 주셨을 리가 없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망상은 기이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임종 직전 괴짝을 가리키며 했던 눈짓을 떠올려냈습니다. 그래, 그 낡은 괴짝. 노비문서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옛날부터 부자들은 괴짝 밑바닥에 진짜 보물이나 중요한 유언장을 숨긴다고 하지 않았던가.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그걸 알고 선수를 친 게야. 탐욕에 눈이 먼 최만석은 자신의 망상을 사실이라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최만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관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문서까지 담보로 걸며 마지막 탄원을 올렸습니다. 사또, 제가 이 목숨을 걸고 고합니다. 저 괴짝 안에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괴짝 밑바닥을 뜯어보아 아무것도 없다면 제 목을 베셔도 좋습니다. 광기 어린 그의 호소에 사또도 반신반의하며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하고자 다시 한번 최의원의 집으로 행차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촌로들과 구경꾼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황무지 개간 현장의 사또와 형이 들이닥치자 최효원은 사색이 되어 떨었으나 한씨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정갈한 차림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최만석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망한 거사, 내년이 괴짝 밑에 숨겨둔 진짜 유언장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당장 괴짝을 대령해라. 한씨 부인은 잠시 슬픈 눈으로 형님을 바라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그 문제의 낡은 괴짝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털리고 반질반질하게 닦인 괴짝은 여전히 볼품없었으나 한씨 부인에게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사또 그리고 아주버님. 이 괴짝을 부수어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만약 이것이 헛된 망상이라면 아주버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2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씨 부인의 준엄한 경고에도 최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말 말고 비켜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는 뺐다시피 괴짝을 가져가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준비해온 도끼로 괴짝의 밑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쪼개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부서진 나무 판자 사이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두툼한 서찰 한 통이 툭 떨어졌습니다.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다. 최만석은 희열에 차 소리치며 서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본인을 뜯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그였으나 눈앞의 문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사또가 서찰을 낚아채어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긴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쌀이요, 하나는 사람으로 남겼다. 쌀 500석은 당장은 배를 불릴 수 있으나 세월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죽은 재산이요. 10명의 노비는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재산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사또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진정한 거부는 곳간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채우는 자다. 만약 누군가가 쌀 대신 사람을 택했다면 그는 재물의 허망함과 사람의 귀함을 아는 현명한 자일 터이니 나의 숨겨둔 모든 땅 문서와 산의 소유권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을 자격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노라. 이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산이다. 서찰 끝에는 최참판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적만이 감돌던 마당에 사또의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였습니다. 최만석, 들었느냐? 내 아비는 내 놈이 쌀을 택할 것을 미리 알고 사람을 택한 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진짜 유언을 이 괴짝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다. 내 놈이 그토록 찾던 진짜 유언장이 내 파멸을 확정지었구나. 최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짐덩어리라 비웃으며 걷어찼던 낡은 괴짝이 실은 가문의 모든 권한과 막대한 토지가 담긴 진짜 보물단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진실을 까발려 스스로를 몰락시킨 꼴이 되었습니다. 반면 최효원과 한씨 부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시험하고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괴짝이 부서진 파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마치 최참판이 며느리의 지혜를 칭찬하며 보내는 미소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지자 관아 마당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최만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최만석에게 아비의 유지를 거스르고 형제를 모함한 죄를 물어 곤장 20대를 추가로 집행하고 그가 가진 남은 재산조차 몰수하여 그동안 그가 괴롭혔던 소장농들과 동생 부부에게 나누어 주라 명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에게 재물은 독이 될 뿐이다. 너는 빈손으로 돌아가 내 죄를 뉘우치며 살라. 사또의 서리빨 같은 호통 뒤로 최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한때 쌀 500석을 자랑하며 떵떵거렸던 장남의 말로는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쌀이 썩으면 거름이라도 되지만 사람 마음이 썩으니 저리 추하구나. 최효원과 한씨 부인은 사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 문서와 재산 목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명실상부한 만석군이 되었고 황무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비옥한 토지까지 모두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덕칠이를 비롯한 노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마님, 우리 서방님 만세. 이제 고생 끝함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한씨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남편 최의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씨 부인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나머지 반쪽짜리 노비 문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여 축제를 벌이려던 노비들의 시선이 다시 한씨 부인의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설마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다시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려는 건가? 덕칠이의 눈에 스치는 불안함을 읽은 듯 한씨 부인은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은 문서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종이 타는 냄새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문서가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한씨 부인이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라. 이제 너희를 올가매던 족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너희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관에 가서 면천상소도 올릴 것이니 너희는 오늘부터 자유로운 양인 량렌이다. 그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자유라는 말은 꿈에서조차 감히 꾸지 못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덕칠이가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마님, 아니 어르신, 저희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마님 곁에서 이 땅을 일구며 살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엎드려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최효원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허, 일어나게. 이제 우리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동업자가 아닌가. 내 아내의 말대로 자네들은 자유의 몸이니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고 남고 싶으면 정당한 삭슬 받고 당당하게 일하게나. 그날 이후 최효원과 한씨 부인의 마을은 사람이 꽃피는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면천된 노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자식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한씨 부인은 아버님의 유산으로 얻은 이익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휼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최만석은 훗날 거짓골을 하고 마을 어귀를 서성이다가 동생 부부가 베푸는 무료 급식소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최효원과 한씨 부인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일군 황무지는 옥토가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가문의 가훈이 되어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쌀은 썩어 없어졌으나 그들이 심은 덕, 대서몽은 영원히 남아 전설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썩어버린 쌀 500석과 사람을 얻어 일궈낸 황무지.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당장의 이익을 쫓았던 형의 어리석음보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문서를 태운 며느리의 지혜가 더 깊은 울림을 주지 않던가요? 아니면 자식들의 그릇을 시험하고 진정한 유산을 남기려 했던 아버지의 큰 그림이 더 인상 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